자, 이번 강의는 캐시입니다. 이 캐시는 지금 현재에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캐시 설명하기 전에 하나 이야기해 봅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컴퓨터 속도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컴퓨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여기 세 가지 적어 두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CPU 클럭을 높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CPU 클럭이 4GHz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거에는 이 CPU 클럭을 높여서 컴퓨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지금은 이 클럭이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이 클럭을 높인다고 해서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 클럭을 높이는 경쟁은 끝이 난 것이죠. 지금 CPU를 보면 컴퓨터 실행되는데 이 클럭이 너무 발생 많이 되다 보니까 CPU가 너무 뜨거워져서 그 냉각팬이 CPU보다 엄청나게 큰 게 달려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노력한 것이 두 번째, 코어칩 컴퓨터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코어칩 컴퓨터 구조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더 이상 끝이 난 상태고, 마지막 세 번째 적어놓은 중요합니다.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캐시를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그 컴퓨터 관련 전문 잡지를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컴퓨터 속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캐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컴퓨터에서는 속도가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캐시 메모리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데, 잘 알다시피 이 캐시는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SRAM으로 만든다라고 하였죠. 바로 이 CPU하고 주기억 장치 DRAM이 되겠죠.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간에 버퍼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면은, 자, CPU가 컴퓨터 뭔가 실행하겠죠. 여기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C 형태인데 한글로 적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뭔가 실행이 될 때는 그 실행되는 것은 어디에? 주기억 장치에 로딩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CPU가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CPU가 어디를 접근해야 하죠? 바로 이 DRAM에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CPU하고 DRAM은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죠. 그러면 속도가 빠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CPU가 이 DRAM 주기억 장치를 접근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이 주기억 장치에 있는 실행해야 될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할까요? 미리 어디에 갖다 놓는 것이죠. 이 캐시 메모리에다가 저장시켜 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CPU는 DRAM에 접근할 필요 없이 어디를 접근하면 될까요? 바로 이 캐시에 접근하는 거죠. 캐시에 접근했을 때 CPU가 실행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우리는 적중했다. 없으면 실패를 한 것이 되겠죠. 근데 요사이 컴퓨터 기술이 좋아져서 적중률은 90% 이상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컴퓨터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CPU는 어떻게 한다고? 주기억 장치를 접근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어디를 접근하는 것이죠? 캐시에 접근하는 것이죠.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실행하면 되겠죠. 만약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을 때 어디를 접근해야 될까요? 다시 주기억 장치에 접근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말이죠. 이 캐시 용량은 아주 적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요즘 이제 캐시가 뭐 64K 이상도 쓰는데 뭐 일반적으로 캐시 메모리를 한 64K 정도 쓴다 이거죠. 그렇다면 주기억 장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쓰는 컴퓨터, 제가 주기억 장치를 16GB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웬만한 사람이면 요사이 어떻게 될까요? 주기억 장치는 4GB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상에서는 이 캐시하고 주기억 장치 크기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실제는 어떻게 되죠? 이 캐시하고 어떻게 될까요? 주기억 장치 용량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겠죠. 해서 주기억 장치의 일부 프로그램이 캐시에 적재될 수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극히 일부라는 것이죠. 극히 일부를 저장시켜 놔도 요즘 기술이 발전해서 어떻게 된다? CPU와
주기억 장치를 찾아가지 않고 캐시를 찾아갔을 때 어떻게 적중률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캐시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이 캐시 계층 구조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캐시는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험에는 주로 이 CPU하고 주기억 장치 램 사이의 어떻게 될까요? 캐시, 바로 SRAM으로 구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르게는 캐시는 캐시인데 이걸 메모리 캐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메모리 캐시 말고 또 어떤 캐시가 있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보조 기억 장치하고 D램 사이에 뭐가 디스크 캐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하게 CPU하고 D램 사이의 속도 차이가 많이 나듯이 D램하고 이 디스크 같은 보조 기억 장치 사이도 어떻게 될까요? 속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디스크 캐시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캐시 계층 구조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CPU 코어 칩,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대부분 CPU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CPU는 하나인데 이 CPU 안에 무엇을 코어를 여러 개 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코어를 두 개 뒀을 때를 우리는 듀얼 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어를 4개 두면은 쿼드 코어, 그 다음 8개 두면은 옥타 코어,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10개 두었을 때를 데카 코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코어를 두었을 때 컴퓨터 속도는 빨라질 수 있느냐? 원래 이 CPU는 하나인데 CPU라는 것은 처리기로서 뭔가를 처리를 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을 한다. 그리고 다중 프로그램에서 게임도 한다 등등 할 때 하나의 CPU가 아래 한글도 담당하고 하나의 CPU가 게임도 담당하면서 처리하려면 속도는 아무래도 늦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CPU에 이 코어라는 개념을 두어서 이 첫 번째 코어는 아래 한글을 담당하고 두 번째 코어는 무엇을 게임을 담당할 수도 있겠죠. 뭐 또 3개, 4개 있으면 또 다른 코어는 인터넷을 한다. 인터넷을 담당하고 또 다른 코어는 어떻게 엑셀을 한다. 그럼 엑셀을 담당하면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 하에서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 실행 속도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개념이 코어 칩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어를 무한정 많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 속도는 엄청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해보니까 무한정 많이 둔다고 어떻게 무한정 빨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 발전사에서 이 코어 개수를 늘리는 것도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이 캐시도 옛날에는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 하나의 캐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캐시도 레벨이 되어갖고 L1 캐시, L2 캐시, 요즘은 L3 캐시까지 나온 것이죠. 그랬을 때 속도는 당연하게 각 코어에 딸려 있는 L1 캐시가 더 빠르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L2 캐시는 좀 늦겠죠.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디스크에 들어있죠. 그래서 디스크에 들어있는 게 어디로 넘어가죠? 실행시키면 D램으로 넘어가고 D램에 있는 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캐시로 들어가고 그래서 CPU는 이 캐시를 찾아가는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서 이 메모리 종류별 읽기 속도 이 내용도 정리가 의외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 순서 CPU, L1, L2, D램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속도는 늦어지겠죠. 여기 차이 적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CPU는 하나의 사이클에 이른다면 D램은 어떻게 되죠? D램 종류에 따라서는 50개 내지 300개의 사이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CPU하고 D램의 속도는 어떻게 되죠?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해서 이 CPU 속도에 거의 버금가는 무엇을? 캐시, L1 캐시. 그러니까 이 L1 캐시 속도는 어떻게 되죠? 거의 CPU 속도에 버금가는 것이죠. 해서 컴퓨터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은 캐시 정책인데 이 캐시 정책도 시험에 상당히 출제되고 있으니까 정리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고 두 가지죠. 이 라이트 스루 적시쓰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캐시 내용하고 어디에 주기억 장치 내용을 한꺼번에 갱신하는 거죠. 캐시는 임시 기억 공간이니까 캐시 내용이 바뀌면 주기억 장치 내용도 어떻게 돼야 할까요?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동시에 한꺼번에 갱신하면 아무래도 할 일이 많으니까 성능이 저하되겠죠. 해서 이걸 좀 더 보완한 게 밑에 있는 라이트백 나중에 쓴다 이거죠. 일단 캐시에 변경되는 내용만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기억 장치에 쓰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어떻게 될까요?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복잡하겠죠. 그렇지만 성능은 우수하다. 여기서 하나 정리하면은 이 기록하는 거니까 기록하기 위해서 이 서기 버퍼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버퍼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겠죠. 이때 하나 체크하면은 적시 서기에서도 서기 버퍼를 사용하고 나중 서기에서도 무엇을 사용한다? 서기 버퍼를 사용합니다. 뭐 구체적인 게 필요 없고 이 서기 버퍼가 적시 서기에서만 사용합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사용합니다. 무엇을? 서기 버퍼를. 자, 그리고 밑에 여기 캐시 일관성인데 일관성은 컴퓨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모순이 되면 엉터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캐시 정책은 캐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캐시 일관성은 특히 이 공유 메모리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죠. 공유 메모리 시스템은 뭐냐? 하나의 주 메모리에 여러 개의 CPU가 딸려 있는 것이 공유 메모리 시스템입니다. 이때 주기억 장치 메모리에 A는 1이고 B는 2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어디에? CPU1의 캐시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내용이 어떻게 CPU2의 캐시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값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엉터리가 되겠죠. 동일한 값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개념이 뭐냐? 캐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캐시 적중률입니다. 이 캐시 적중률은 앞에서 제가 몇 프로 정도 기술적으로 90% 이상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적중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이거는 캐시에 접근했을 때 100% 적중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해서 이 적중 횟수를 어떻게 적중 횟수 더하기 실패 횟수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중률이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기술적으로 이 적중률이 90% 이상 되는데 그 근거는 아래쪽에 지역성 특성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성은 뭐 뒤에 운영체제에서도 다룰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지역성이라는 것은 크게 시간 지역성과 공간 지역성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됨에 있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무 따라 이렇게 실행되는 게 아니고 어떤 영역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그 옆에 있는 프로그램이 또 실행되더라. 이런 거는 공간 지역성 이렇게 되겠죠. 해서 우리가 지역성은 크게 시간과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그냥 연관이 되어서 실행된다 이런 개념이죠. 이걸 우리가 지역성 특성이라고 하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적중률은 90% 이상 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제 하나 풀어봅니다. 이 주어진 이 예제는 시험에 많이 지금까지 출제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캐시 적중률 관련해서 뭐 순두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 문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이 문제 내용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 순두리가 전산직 공무원을 응시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순돌이가 집에서 공부하다 보면 자꾸 잠도 자고 이러니까 도서관을 찾아가는 것이죠. 집 옆에 있는 도서관까지 가는데 거리는 10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1 갔을 때 100%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10번 가면은 한 번은 자리가 없다. 자리가 있을 확률은 여기 그래서 90%. 자리가 없는 경우는 10%, 10번 중에 한 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서관
첫 번째 갔는데 자리가 없으면 그냥 집에 가서 잠잡니까? 안 되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도서관을 찾아가는 것이죠. 다른 도서관은 시간이 100분이 걸린다는 것이죠. 돌아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도서관 2까지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리를 잡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의 단서는 순돌이가 도서관 1에 갔을 때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도서관 2에 갔을 때는 반드시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순돌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까지 가는 평균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죠. 도서관 1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곱하기 자리를 확보할 확률. 그러면 도서관 1에 자리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도서관 2까지 다시 가야 되죠. 그 걸리는 시간 플러스 자리를 확보할 확률. 그러면 도서관 1까지는 확률은 90%, 도서관 2까지는 어떻게 되죠? 확률은 10%입니다. 이걸 평균 시간. 그래서 먼저 도서관 1까지 가는데 10분이에요. 10분 곱하기 확률 0.9.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도서관 2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도서관 1 가서 어떻게 될까요? 없을 때 도서관 2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반드시 도서관 1까지 가는 시간 10분 플러스 뭐로 해야 될까요? 도서관 2까지 가는 시간 100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0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확률은 0.1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거 계산하면 몇 분 걸린다는 거죠. 20분이라는 것이죠. 이 값은 정확한 값은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도서관 1까지 가는데 10분이고 이건 확률이 90%고 도서관 2까지 가는 데는 100분이면 10%면 한 20분 정도 될 수 있겠다. 이런 거는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설명하는 캐시 메모리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여러 곳에 이 공식은 적용될 수 있고 이 공식은 사실 뭐 한 중학교 과정이면 누구나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설명한 이거는 여기 뭐 집, 도서관 1, 2 이렇게 했는데 이 집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 CPU를 말하는 것이죠.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를 찾아간다? 캐시를 찾아가는 거죠. 도서관 1이 뭐가 될까요? 이 도서관 1이 캐시가 되는 것이죠. 캐시에 있으면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죠. 없으면 그때 어디를 찾아간다 하였습니까? 주기억 장치를 찾아간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도서관 2가 뭐가 될까요? 주기억 장치의 개념이 되겠죠.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2020년 지방직 국어 캐시 문제 앞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캐시 접근 시간은 20나노세컨드고 주기억 장치 접근 시간은 150나노세컨드이고 적중률이 80%일 때 평균 기억 장치 접근 시간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구해 보겠습니다. 자, 풀이를 제가 두 가지로 하였습니다. 먼저 풀이 1인데 이거는 이상한 풀이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이 1은 뭐냐면은 CPU가 위에 설명된 것처럼 캐시에 접근하는 경우는 여기서 20나노세컨드, 적중률은 80%, 주기억 장치 접근은 어떻게 되죠? 시간은 150나노세컨드고 그러면 적중률은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20%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서 앞에서 설명한 걸로 이 평균 기억장치 여기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할 건 없고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자세히 보면 말이죠. CPU가 주기억 장치를 접근하는 게 150나노세컨드니까 여기 그냥 150이에요. 그 20나노가 포함 안 된 상태죠. 그리고 뭐 이거는 적중률은 CPU가 캐시 적중할 때 80%니까 여기는 1-0.8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평균 기억장치 접근 시간은 46나노세컨드가 나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풀이를 2번 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 그래서 CPU가 어디를 캐시에 먼저 접근하는 것이죠. 캐시에 접근한 후에 어디에? 주기억장치에 접근하는 것이죠. 위에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캐시 접근했을 때 실패를 한 것이죠. 그러면 주기억 장치를 가니까 실패한 시간에다가 주기억 장치 접근 시간 150 나노세컨드가 더해진 것입니다. 1번 풀이와 2번 풀이의 차이는 뭐죠? 이 부분 20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50 나노세컨드가 계산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풀이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거는 진짜 한 중학교 1학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지면 공부하면은 당연하게 풀이 2번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올바르네요.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캐시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캐시를 안 쓰면 CPU는 어디로 찾아갈까요? 바로 주기억 장치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캐시가 있는 컴퓨터는 어떻게 될까요? CPU는 당연히 어디를 찾아가는 거죠? 캐시를 찾아가고 캐시에 없을 때 어디를 찾아가는 것이죠? 주기억 장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해서 1번 풀이는 엉터리예요. 2번 풀이가 어떻게 되죠? 정확한 풀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 당시 문제의 답은 46 나노세컨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분석해 봅니다. 이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1번 풀이 방식으로 계산된 값은 46 나노세컨드이고 밑에 2번 풀이 방식으로 계산된 값은 얼마? 50 나노세컨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는 없을까요? 항목에 1, 2, 3, 4에 보면 뭐는 없습니까? 50은 없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캐시에서 이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1번 풀이 방법으로 풀어야만 답이 되는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어떤 시험에서는 2번 풀이처럼 풀어야만이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있습니다. 정답이 되는 방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말이죠. 1번 풀이처럼 풀었을 때는 2번 풀이처럼 풀었을 때 나오는 값이 여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2번 풀이처럼 풀어야만 정답이 되도록 출제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1번처럼 풀었을 때의 그 값도 있고 2번처럼 풀이처럼 풀었을 때 그 값이 있었습니다. 이걸 갖고서 이 공무원 뭐 여러 질문도 많고 뭐 강의하는 사람이 뭐 어떨 때는 풀이 1, 어떨 때는 풀이 2 풀어야 하는데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캐시 메모리가 있는 컴퓨터에서는 정상적인 거는 반드시 풀이 2번처럼 풀어야 정상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감지하고 시험장에 갔을 때 2번 풀이처럼 풀었을 때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처럼 풀어서라도 답을 찾아서 나와야 되겠죠.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답답한 마음에 한번 이야기하면은 어떤 책에 보면 1번처럼 설명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건 엉터리 책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출제를 한 것인지 지금까지 이 형태의 문제는 이렇게 양분되어서 출제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캐시 메모리와 사상입니다. 이 캐시 메모리와 사상은 크게 세 가지,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교과서에서 논하는 것은 직접 사상, 연관 사상, 집합 연관 사상. 이 내용은 오른쪽 그림을 보고 설명합니다. 먼저 직접 사상은 여기 주기억 장치 블록, 첫 번째 블록에 데이터 100이 있다는 거죠. 이 100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캐시의 여기 첫 번째 블록에 저장된다. 직접 사상은 이 100이라는 데이터는 캐시의 어디에 이 곳에만 저장될 수 있지 다른 곳에는 절대로 저장될 수 없는 사상 원리를 직접 사상.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200이라는 데이터를 저장시키는데 이 200이라는 주기억 장치 데이터는 캐시의 이 장소, 이 라인에만 저장될 수 있다. 그 원리가 직접 사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관 사상은 쉬운 것이죠. 연관 사상은 주기억 장치 데이터 블록 이 100이 뭐 첫 번째 캐시 블록에 저장될 수도 있지만 어디에
아무 곳에나 다 저장될 수 있는 원리. 쉬운 것이죠. 이게 연관사상. 예를 들면 이 800이라는 데이터가 어디에 캐시의 아무 곳에나 어떻게 될까요? 다 저장될 수 있는 그 사상 물리를 연관사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집합 연관사상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집합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개의 뭔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집합이죠. 그래서 하나의 집합은 뭐 2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캐시 어떤 이 라인이 있으면 이 4개의 라인 이야기할까요? 자, 이 4개의 라인,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4번 라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를 들어 여기에 500이라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주기억장치 데이터 블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에? 집합 1번 라인 이 집합의 2번 라인 이 집합의 3번 라인 이 집합의 어디에 4번 라인 그 4개 중에 어디에는 적재될 수 있는 원리 이걸 집합 연관 사상 원리고 이 4개 말고 이런 곳은 어떻게 되죠? 적재될 수가 없다. 그 원리가 캐시 메모리 사상에서 집합 연관 사상 그 내용을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해서 이 내용부터 정리합니다. 먼저 이 캐시 메모리와 사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야기한 거 이거부터 잘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하고 캐시하고 CPU 관계에서 우리가 이 주기억 장치하고 캐시 사이는 데이터 적재되는 것을 블록 단위라고 하는 것이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캐시하고 이 CPU 사이에는 워드 단위로 데이터가 전송된다, 적재된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밑에 지금 제가 사용한 용어 라인, 뭐 태그, 블록 이런 용어를 정리합니다. 자, 먼저 이 라인은 그 다른 용어로 슬롯 또는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기억 장치 한 블럭이 저장되는 캐시의 라인, 슬롯, 인덱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 보면 이해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 캐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0번 라인, 1번 라인, 2번 라인 등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태그는 뭐냐? 태그는 구별하기 위한 정보인데 우리가 주기억 장치는 엄청나게 크고 캐시는 작은 곳이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어느 블럭이 캐시에 들어왔는지 뭔가 구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념상으로. 그때 사용하는 게 태그라는 개념이고 마지막으로 블럭은 주기억 장치에서 한꺼번에 인출되는 데이터 그룹을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캐시 메모리와 사상에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밑에 그림을 먼저 봅니다. 먼저 이 주기억 장치 물리 주소가 있겠죠. 그 물리 주소가 이 블럭이 몇 개로 되어 있느냐. 그 주소는 0, 1, 2, 3, 4 차례대로 증가할 수 있겠죠. 여기 이진수로 적었습니다. 그 이진수로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 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개로 되겠죠. 여기서는 5개의 비트로 물리 주소가 구성된 애를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시 메모리를 볼까요? 그러면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라인 수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캐시 메모리와 사상에서 이거 이해할 때 잘 봐야 되는 게 캐시 메모리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캐시 메모리 라인 수가 8개, 0번부터 7번, 이진수로는 000, 001 이렇게 해서 111, 8개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캐시 메모리와 사상에서 핵심 내용은 오른편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사상 방식에 따라 말이죠. 동일한 이 캐시 메모리인데 그 동일한 주기억 장치하고 동일한 캐시 메모리를 갖고서 어떻게 하느냐. 다르게 해석하는 원리이죠. 그래서 사상 방식에 따라서 이 물리 주소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직접 사상, 연관 사상 무엇을 집합 연관 사상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 크게 태그, 라인, 뭐 집합 이런 식으로 물리 주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편 그림에서는
그 태그하고 라인으로 구분한 경우가 되는데, 먼저 물리주소에서 이 좌측 2비트 있는데, 이 좌측 2비트를 뭐로 한 것이냐면은 태그로 쓰고, 나머지 3비트를 라인으로 구분한 이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른편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캐시 메모리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 먼저 사상 방식에 따라서 물리 주소는 다르게 해석한다 이거죠. 동일한 그 매체지만, 그랬을 때 직접 사상은 물리 주소를 태그와 라인으로 분리하는 것이고, 연관 사상은 물리 주소가 곧 태그가 되는 것이고, 집합 연관 사상은 이 물리 주소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분리하느냐라는 것이죠. 태그와 집합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제가 이제 뒤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여기 집합 연관 사상은 물리 주소를 태그와 집합으로 분리하는데, 내부적으로 이 집합은 무엇이 되느냐, 여러 개의 라인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갖고서 직접 사상, 연관 사상, 집합 연관 사상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여기 주기억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캐시가 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주기억 장치는 엄청나게 크고 캐시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엄청나게 못하니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주기억 장치는 주소가 0에서 어디까지 되어 있냐, 15까지. 그러니까 블럭이 16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캐시는 0에서 어디까지냐, 그 7개. 그럼 여기 그림에서는 주기억 장치 크기의 2분의 1이 어떻게 될까요? 캐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책 같은 데 보면 너무 크게 해놓고 작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수치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사상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먼저 주기억 장치 특정 블록, 첫 번째 여기 데이터 ABCD가 어디에 적게 되느냐, 바로 여기 적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자세히 보면 말이죠, 핵심이 직접 사상은 물리 주소, 여기 이 부분이 물리 주소죠. 이 물리 주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태그하고 라인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왜 이 직접 사상에서는 주기억 장치의 물리 주소를 왜 태그와 라인으로 구분해야 하느냐, 그 원리는 이 구조를 잘 보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주기억 장치는 크게 블럭이 0에서 15니까 16개예요. 근데 캐시는 0에서 7이니까 8개, 2분의 1이죠. 그러면 원리상 먼저 이 블럭이 어떻게 될까요? 이 블럭이 이 캐시에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는 이 블럭이 어떻게 될까요? 이 캐시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크게 구분하면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소를 잘 보면 여기 0으로 되어 있는 경우죠. 그리고 무엇으로 되어 있죠? 1로 되어 있는 경우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는 라인은 3비트는 000에서 11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죠. 바로 이 캐시의 라인이 000에서 어디까지죠? 11까지니까. 자,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실제 주기억 장치하고 캐시가 크기가 이렇게 딱 2분의 1로 되어 있으면은 왜 물리 주소에서 태그는 한 비트만 되면 되고 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3개 비트를 쓴다. 이걸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눈에 안 보이게 큰 메모리를 놓고 뭐 이거는 태그는 몇 비트, 라인은 몇 비트 하면 헷갈리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캐시의 라인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물리적으로 딱 고정된 거죠. 그러면 라인의 개수는 8개로 고정된 거죠. 만약에 주기억 장치가 아주 크고 캐시가 이제 이렇게 8개의 라인이면은 캐시 이 라인을 놓고서 태그를 나머지를 떼버리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기억 장치 블럭이
캐시에 적재될 수 있는 경우 여기 한 가지에, 그리고 여기 두 번째에, 첫 번째에는 그냥 태그가 0인 경우를 적었고 두 번째는 태그가 1인 경우, 물론 이렇게만 저장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할 때는 여기 세 번째 얘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얘처럼 주기억 장치 블럭이 어디에 캐시의 특정 라인에 저장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이걸 잘 봅니다. 먼저 여기 코스트라는 데이터는 어디 있느냐? 요 0번 라인이죠. 그럼 코스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코스트가 여기 보면은 요 세 비트가 0이죠. 그럼 요건 태그가 뭐예요? 1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여기 A, B, C, D라는 데이터가 어디에 적재될 수 있죠? 만약 여기에 적재되면 이 태그 값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1이 아니고 이 태그 0이 되어야 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해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설명합니다. 아무튼 직접 사상은 주기억 장치 특정 블럭이 어떻게 된다? 캐시의 특정 라인에만 적재될 수 있는 원리 해서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직접 사상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어떻게 될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기억 장치 특정 블럭이 캐시의 특정 라인에만 적재되지 다른 데는 적재가 안 돼. 그러니까 페이지 교체가 필요 없다라는 거 이해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적중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왜? 그 장소에 다른 게 들어있으면 자기는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CPU가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하는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상 원리에서 적중률이 가장 떨어지는 것은 직접 사상이고 아무 곳에나 들어가는 것은 연관 사상이죠. 연관 사상은 적중률이 가장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직접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관 사상인데 연관 사상은 설명하기 쉽다라는 거죠. 왜? 주기억 장치 특정 블럭이 캐시에 어떻게 되죠? 아무 곳에나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이 태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앞에서 직접 사상에서 물리 주소는 어떻게 되죠? 뭐 태그 또는 라인 이렇게 구분이 되었죠. 그런데 연관 사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연관 사상에는 밑에 적어뒀습니다. 주기억 장치의 물리 주소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물리 주소가 곧 뭐가 되어야 하냐? 태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관 사상에서는 뭐 라인이니 뭐 집합이니 뭘까요? 태그니 이런 말을 쓸 필요 없으면 그런데 이제 용어는 그렇게 쓰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연관 사상의 원리에서는 주기억 장치의 물리 주소가 곧 뭐가 되는 거죠? 태그의 개념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관 사상의 원리의 특징인데 연관 사상은 여기 적어둔 것처럼 캐시 라인 선택은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적중률은 항상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무 곳에나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적중할 수 있겠죠. 여기 못 들어가면 비어있으면 저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적중률이라는 용어가 있고 적중검사, 이 적중이라는 말 들어가서 시험에서 적중검사가 나왔는데 적중률로 착각해서 푸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적중검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직접 사상에서는 딱 그것만 조사하면 돼요. 다른 데는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연관 사상은 아무 곳에나 다 들어가니까 0번 라인에 없으면 다른 라인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다 검사를 해야 되겠죠. 해서 적중률은 높지만 적중 검사는 연관 사상은 길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또 하나 정리하는 것은 페이지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아무 곳에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0번에 없으면 2번, 2번에 없으면 5번에 있을 수 있겠죠. 그 원리니까 연관 사상은 페이지 교체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이해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연관 사상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합 연관 사상입니다. 이 집합 연관 사상은 현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캐시 메모리입니다. 앞에서 다룬 이 직접 사상은 적중률이 떨어지고 연관 사상은 고가의 캐시 메모리입니다. 해서 가장 적절한 가격의 집합 연관 사상
메모리가 현실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 연관 사상에서 핵심은 뭐냐? 먼저 이 주기억장치 물리 주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건데, 바로 이 집합 연관 사상에서는 주기억장치 물리 주소를 태그와 집합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직접 사상에서는 태그와 라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합 연관 사상에서는 태그와 라인이 아니고 무엇으로? 집합으로 구별한다.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면 태그와 집합으로 구분하되 바로 이 집합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개의 라인으로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집합 연관 사상을 정리하는 데 핵심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갖고 먼저 여기 캐시 메모리를 봅니다. 항상 이 캐시 메모리에서는 이 캐시 메모리의 전체 라인 수가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 캐시 메모리 그림을 보면 집합이 00에서 11까지 4개의 집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자, 여기 오른쪽 공식으로 적어두는데 뭐 이런 공식은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각 집합의 라인수, 여기 4개의 집합이죠. 그러면 각 집합의 라인수는 몇 개가 될까요? 그거는 캐시의 전체 라인수, 캐시의 전체 라인수는 여기 8개입니다. 그걸 집합수로 나누면 각 집합의 라인수 2개가 되는 거죠. 다시 또 설명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집합 연관 사상은 주기억 장치의 물리 주소를 태그와 집합으로 구별하고 그 각 집합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 개의 라인으로 구성된다. 이 개념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림은 4개의 집합이고 하나의 집합은 2개의 라인으로 구성된 캐시 메모리 구조입니다. 그러면 용어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투웨이, 포웨이 이런 식으로 집합 연관 사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투웨이 집합 연관 사상은 하나의 집합이 여기 2개의 라인, 포웨이는 4개, 8은 어떻게 될까요? 8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투웨이, 포웨이 집합 연관 사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 집합 연관 사상에서 왜 집합이 00, 01, 10, 11, 4개로 할 수 있느냐? 여기 주기억 장치 물리 주소를 잘 볼까요? 이 집합으로 구분했는데 여기 보면 00, 01, 10, 11 요 4개로 서로 다르죠. 이래 서로 다른 4개의 식재에 있는 덩어리가 이렇게 각각 몇 개가 있을까요? 이렇게 4개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또 이야기하면, 먼저 첫 번째 데이터, 주기억 장치 첫 번째 블럭에 있는 데이터 ABCD가 어디 적재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집합 0에 적재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밑에 비트라는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블럭은 집합이 00이죠. 해서 이 ABCD하고 비트라는 주기억 장치 블럭은 00 집합에 저장될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여기 그림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ABCD라는 첫 번째 데이터 블럭은 집합 00에 저장하되 반드시 0번 라인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이 ABCD라는 데이터는 0번 라인에 저장될 수도 있지만 어디에? 1번 라인에. 그래서 ABCD 이 데이터 블럭이 적재될 수 있는 것은 이 장소 아니면 어디라는 거죠? 이 장소에 저장될 수 있다. 이게 핵심.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집합 연관 사상은 먼저 집합 라인 정해놓고 그 라인 중에 비어 있으면 0번 라인, 1번 라인 아무 곳에나 적재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었습니까? 제가 설명한 이 내용만 알면은 집합 연관 사상에서 적재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 그림을 보고서 좀 이해를 하시고, 주어진 그림을 다르게 그린 것입니다. 아래쪽에는 위에처럼 캐시 메모리 그릴 수도 있지만 밑에서처럼 이 라인 단위로 이렇게 묶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집합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집합 연관 사상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이 집합 연관 사상은 이 물리 주소를 태그와 집합으로 구분하되 그
구분된 집합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된다? 여러 개의 라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하나의 집합이 여러 개의 라인으로 구성되니까 페이지 교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직접 사상은 페이지 교체가 필요 없지만 연관 사상 그리고 집합 연관 사상은 페이지 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예를 들었는데 이 투웨이 집합 연관 사상에서 집합 필드가 4개일 때 라인 수는 몇 개가 되느냐라는 건데 먼저 이해 봅니다. 이해는 역시 투웨이 집합 연관 사상인데 여기서는 집합이 몇 개의 비트로 되어 있습니까? 2개의 비트로 되어 있죠. 2개의 비트로 되어 있으니까 라인 수는 8개. 왜냐하면 투웨이니까 2 곱하기 집합 필드가 2개니까 2의 2성 4 곱하면 8이죠. 그런데 밑에 예에서는 집합 필드가 몇 개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까? 4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2웨이니까 2를 곱해야 되고 집합 필드가 4비트니까 2의 2성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2의 4성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6 해서 전체 라인 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32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캐시 메모리 사상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사 있는 시험에 보면 이거보다 더 복잡한 내용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사상 내용 중에서도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게 많고 이 복잡한 내용 중에 출제된 것은 딱 한 번 출제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마 공무원 시험 20년, 30년 동안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 딱 한 번 출제된 내용이 있는데 뭐 라인수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한 번 출제되다 보니까 질문이 자꾸 많이 되었습니다. 해서 제가 교재에 또 지금 캐시 메모리 사상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 불필요한 내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설명했다. 상당수의 내용은 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을 복잡한 내용을 너무 많이 머릿속에 넣고 공부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해서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 보면은 어디까지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 말을 잘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만이 오히려 시험에 합격하기가 더 용이할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